안녕하세요. 네, 지식을 상큼하고 달콤하게 전달드리는 지식 OS의 손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 OS의 김선준입니다. 오늘은 과학으로 생각하기에 임도원 과학자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감상평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과학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그럴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전혀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이라고 한다면 수식기 많고 통계가 많고 이론이 복잡하다,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으로 생각하기라는 책을 읽다 보니 그것은 편견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책이 있을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일상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음식을 좀 왜 데워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인문학적인 지식과 함께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알려준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마저 재미가 없다면 과학은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인상을 준 책이었습니다. 김선주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논리야 놀자라는 책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게 옛날 책이긴 한데 그 논리야 놀자가 어린이를 위한 논리의 책이었다면, 이 과학으로 생각하기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그 어른들을 위한 논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미신이나 사주나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비과학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순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면 어떨까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제 한 줄평, 한 문장 어떤 거 뽑으셨나요? 저는 이 책에서 읽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요, 215쪽이고요. 과학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주저없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학자라면 마치 어린아이가 그러하듯 질문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니까요. 이 문장이었습니다. 네. 선주님은 어떤 문장을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415쪽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요게 이제 요 문장을 뽑았는데, 요거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음미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서 뻘쭘하셨을 텐데 이제 저희 임도원 작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임도원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과학으로 생각하기를 쓴 작가고요. 현재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 대중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 과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과학관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과학 전시물이라든지 과학 행사, 과학 교육을 통해서 과학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 대중화를 한다는 게 과학관 소개도 좀 해주시고, 과학 대중화 업무가 뭔지 사람들 잘 몰라서 좀 간단히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과학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과학은 수식도 많이 나오고 이론도 많이 나오고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언어를 일반 대중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과학관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일종의 번역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과학을 이해를 시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과학 대중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시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저처럼 이렇게 과학 대중서를 쓰는 것도 그 작업의 일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활동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일 수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유퀴즈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것도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인지도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과학이 좀 친숙해지게 다가갈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과학관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출연을 실제로 하게 그 됐습니다. 방송이 그런 친숙해지는데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나오고 커뮤니티에서 부먹 찐먹 그 논란 막 사람들 떠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았어요. 그 소재들이 그 무리대지오 얘기도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화제가 많이 됐는데 좀 느끼셨나요? 좀 출연하고 어떠셨어요? 출연하고 좀 달라진 게, 사실 제가 이제 과학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직업상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과학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는 과학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과학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점을 갖게 됐는데,
유퀴즈 출연하고 나서는 그게 좀 더 확장이 됐죠. 그렇죠. 과학관조차 안 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부먹 찍먹 또는 탕수육 얘기하면서 요리사분들하고 또 많이 친해졌거든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네. 뭐 자문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 의견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도 많이 성장하는 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리도 이거 감히 돌발 질문인데 과학자분들이 왠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요리를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가 일종의 과학이죠. 그렇죠. 예, 요리하는 과정들 요리사분들 하시는 걸 보면은 네. 뭐 그분들이 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도 음.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요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허투루 막 느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네, 네. 사실은 시간, 온도 이런 것들 네. 변수를 잘 조절하시고 아. 본인의 경험에 맞춰서 예전에 했던 경험들을 또 바꾸는 작업들도 하시고 네. 보면은 실제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작업하고 유사하게 진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리사분들이 과학적인 소질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리 요리는 잘하세요? 튀김 튀김은? 튀김은 네, 잘. 네. 찌개도 잘하실 것 같은데 책에 찌개 얘기 나오는데. 찌개도 좋아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싫었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예. 살짝의 과학적 요리 팁 이런 거를 있을까요, 그런 게? 과학적 요리 팁이요. 네. 사실은 뭐 요리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 뭐 저는 이제 주로 튀김을 네. 하니까 네.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튀김 요리의 핵심은 온도 조절이다. 예. 근데 보통 집에서 튀김 하시다 보면은 욕심 내시잖아요. 네. 한꺼번에 빨리 튀겨 먹으려고 네. 기름에 재료를 막 집어넣으시는데 네. 그러면 기름의 특성상 기름이 빨리 가열되기도 하지만은 빨리 식습니다. 네.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은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튀김에서 기대하는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온도가 잘 안 떨어지게 하려면은 집에서 하실 때는 튀김 재료를 천천히 집어넣는. 예. 그러니까 요리는 과학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내도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목만 보면은 과학으로 생각하기 좀 다소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 가보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뭐 이걸 한 문장으로 이제 정의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재밌고 뭐 즐거운 과학책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좀 구상을 하시게 됐는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자를 염두에 두진 않았습니다. 어떤 계층을 상대를 하겠다는 말씀 제가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관에 제가 직업상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과학 전공하신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긴 하시지만 그 질문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같은 질문인데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뉘앙스도 약간 다르고 저한테 요구하는 답변도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전달할 거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론, 수식이 아니고 과학자하고는 관점에서 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누구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과학자의 언어, 거기에 일반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책을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좀 직관적이고 진지하지만 표지의 디자인을 보면은 되게 좀 재밌잖아요. 그 우주인이 그 우주라는 공간에서 기타를 치는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 기타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우주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들었긴 해서 일단 소리가 안 들린다. 소리가 안 들리죠. 네.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면은 네. 우주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보통 재난 영화 하면 막 시끄럽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네. 소리인데 그 영화는 굉장히 고요하죠.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려면은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공기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기타를 쳐도 소리는 전달되지 않는다. 사실 그래서 저는 책 표지를 처음 봤을 때 좀 과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학적인 어떤 사실 이론도 있지만은 상상력을 또 많이 강조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과학은 사실은 뭐 저희 아인슈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과학자한테도 상상의 영역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타를 쳐서 소리를 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노벨상의 그 주제이기도 한데 중력파가 있죠. 이 공간 자체를 휘게 해서 파동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려면 굉장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상상할 때 저 기타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최첨단의 기타다라고 상상을 하고 저 스피커에서 중력파가 나온다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리고 이게 이제 전자기타 느낌이고, 근데 전자기타 하면 헤비메탈이잖아요. 예. 우주에서 이게 다 속도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불가능하는데 네. 모르겠으면 저희가 뭐 공학적으로 네. 이 그렇죠. 로봇을 로봇 네. 달아서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있겠죠. 로봇. 예. 여기 이 책이 이제 질문을 42가지 사이 예. 이제 던지는데, 사이는 어떤 의미예요? 뭐 저희가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이런 의미인가요?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 제가 또 처음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은하술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화가 네. 있습니다. 아마 SF 영화 보신 분들은 워낙 고전이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영화 속에 깊은 생각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깊은 생각이라는 컴퓨터는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네. 궁극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컴퓨터거든요. 이 컴퓨터가 750만 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놓은 답이 40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왜 40인지를 대답을 안 해주고 듣는 네. 사람은 이제 벙찌는 거죠. 이게 왜 40이지? 궁금하라고 말 안 해주나? 그래서 42에 대해서 영화에서도 끝내 얘기는 밝혀지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42가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작가가 어떤 심오한 의미를 담았을 거라고 추측을 그쵸, 하면서 작가한테 물어봤죠. 네. 작가는 그냥 떠올라서 네. 쓴 거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42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과학자들도 네. 가설을 내놓고 역사학자들도 내놓고 아직까지 근데 납득할 만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 네. 작가는 부인을 했던 사안이고 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이잖아요. 과학적 네. 질문들. 네. 질문을 몇 가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저도 모르는 거죠. 아.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실제 의미는 아무도 모르는 숫자 42. 그거 자체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예, 그 그런 약간 의미를 좀 담아본 것 같아요. 상충하는 어떤 의미. 몇 개인지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잘 모르죠. 네. 거기에 대해 또 질문거리를 던지는 거니까 아. 왜 40이라는 질문도 유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맞아요.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으로 생각하기의 책의 특징이 보통 과학책 하면은 제가 읽었던 이 과학 교양책은 보통 가장 작은 단위 뭐 원자랑 우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인간의 삶과 죽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구성상에 염두에 둔 점 같은 것도 궁금했습니다. 저 보통 과학책 쓰라고 하면은 제일 작은 원자부터 시작해서 그쵸, 네. 저 우주로 가서 이제 우주 끝까지 여행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생명이 등장해야 되죠. 네. 인간 뭐 맞아요. 생명 네. 나오고 아마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기획하기 전에 네. 과학에 대해서 곰곰이를 몇 년 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학이란 뭘까에 대해서 네. 사실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과학이라는 게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정의가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정의 자체를 읽으면 뭔가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과학을 왜 하지라는 질문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왜 이 지식 체계를 네. 할까라는 고민인 거죠. 이래서 산을 올라간다고 하면 등산의 정의가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아무도 산에 안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는 그쵸, 느낌이 네. 안 오잖아요. 네. 네. 산에 올라가면 뭐 광활하게 펼쳐지는 풍경이 있다든지 그쵸. 그런 것들이 등산을 이끄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과학의 정의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과학을 사람들이 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한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없으면 예. 네. 실제로 과학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도 그런 어떤 목적이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과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 아. 법칙을 네. 찾으려고 지식을 쌓아가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세상에 대한 호기심, 네. 아. 질문, 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지? 네. 나는 왜 생겨났지? 어. 우주는 어떤 모양일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는 어떤 모양일까라는 호기심이 사실은 과학적인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들이 그런 질문을 통해 나온 거죠.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정의에는 그런 질문을 유도한 내용이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요. 아. 그러면 과학의 핵심은 원자가 어떻다 이게 아니고 맞아. 어떤 궁금증을 품었을까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네. 이런 궁금증을 쭉 제가 나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중에 가장 관심이 깊었던 게 아마 삶과 죽음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죠. 네. 만약에 제가 나이가 좀 어렸으면 좀 질문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제 나이가 되니까 삶과 죽음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저자로서 약간 고난인가요? 그래서 네. 삶과 죽음을 맨 앞으로 좀 끄집어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읽으면서 예. 과학책이라기보다는 막 철학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막 문화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나는 종교 얘기를 읽은 것 같은데 빅뱅이 뭔지 이해했어. 예. 그 우주의 탄생도 제 다른 과학책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이게 뭔지. 근데 예. 여기를 보면서 이게 무에서 나왔다는 거가 정확히 다는 이해 못했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그냥 딴 얘기를 읽은 것 같은데 읽고 났더니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과학에서도 사실 언급이 되지만 신화나 종교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연인지도 모르지만 그 이야기들이 사실 비슷한 맥락 구조를 맞아요.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과학이 종교나 신화의 반대점에 있어서 서로 대립한다고 보통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신화나 종교도 과학 이전에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설명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네. 합리적인 방식, 합리적인 관점. 그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 말고 우리께도 합리적이라 해서 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러 관점들이 동일한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네. 주제를 네.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서로 비슷한 얘기를 서로 다른 언어로 좀 하고 있는데 그쵸.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런 주제 위주로 42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신화든 뭐 종교든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당시에 갖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비과학이지만 그때는 나름 그렇죠. 예.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 예. 현대로 계속 오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좀 더 과학에 가까운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해온 게 아닌가. 예. 그게 나중에 과학이 되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관점을 보통 과학자들은 안 가지실 것 같거든요. 예, 과학. 예. 좀 특별 조금 다른 과학자들과 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처음에 이제 과학자로서 훈련을 저도 몇십 년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 외에는 사실은 그 관점 자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죠. 과학만이 네. 진리를 밝혀주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나고 네. 이야기 접하다 보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과학 말고도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길, 과학이라는 창이 네.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확신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지만 다른 쪽의 관점들도 무시하기보다는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조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게 느껴졌어요. 들었던 그러니까 예. 절대적인 종교, 비과학이라고 불리는 종교조차도 예. 과학자가 네 얘기는 뭐야고 이렇게 들어보고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서로 토론을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화나 종교도 나름대로 세상을 네.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던 네.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과학하는 분들하고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과학이 태동 안 했기 때문에 신화나 종교로 해석을 하려고 네. 했던 거고 실제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과학이란 단어가 사이언스잖아요. 예. 이 과학이란 단어 자체가 종교를 포함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쵸, 세상에 맞아요. 대해서 네.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체계, 지식 체계면은 다 과학이라 불렀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갈라져서 종교랑 과학, 철학들이 다 다른 길을 맞아요. 가긴 했지만은 음. 원래는 한 뿌리에 나왔던 거고 네. 네. 그 공통 마음은 그쵸. 순수한 네. 마음이죠. 세상에 대한 호기심, 알고 싶은 그 지식적인 욕구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런 어떤 비과학적이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비과학이었던 거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 관점이 되게 신선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게 막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한데 도덕, 윤리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그런 윤리를 도덕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아마 책을 기획할 때쯤 저희 아들이 어디서 보고 와서 그 얘기를 막 진짜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들었었는데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저도 처음에 들었으면 아마 윤리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관련된 뭐 영상들도 많이 있고.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이래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일단 뭐 바이러스 관련 문제죠. 그러니까
요즘 인수공통 네. 뭐 감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물한테 걸리는 병은 사람한테 잘 안 옮는데 네. 이게 옮으면 이제 큰 문제가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옮죠. 근데 사람을 먹게 되면은 사람한테 있는 병은 100% 내가 먹으면은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돼지가 걸린 병은 제가 먹더라도 안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사람을 먹게 되면은 병에 감염이 되니까 내가 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먹게 되는 종족들은 병에 걸려서 진화상으로 죽은 거구나. 예, 죽어버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고등동물이 사냥하기 쉬우려면은 조금 그렇죠. 좀 네, 예, 네. 우리보다 머리가 지능이 나빠야지. 떨어지거나 네. 예, 그런 애들 잘 몰아서 사냥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냥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저보다 또 똑똑할 수 있잖아요. 사냥을 하다가 제가 오히려 사냥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스럽겠죠. 그런 부분이 사냥에도 어려운 점이 아마 진화상으로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약간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렇죠, 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집단을 갔더니 쟤네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면은 그 집단으로 협력을 안 하겠죠. 아마 집단 자체가 도태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화상에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은 진화론에 설명하는 그러네요. 예, 그런 어떤 경쟁, 그다음에 뭐 자연 선택에 의해서 네. 사람을 먹는 종족들은 없어졌을 거고 있더라도 네. 사람을 먹지 않는 지금 현재 인류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하고 네. 혹시 요런 그러니까 요 예. 주제 말고도 혹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그게 도덕이든 뭐든 과학이 아닌 관점으로 쳐다보는데 예. 과학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해석이 나온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게 사례가 또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예. 여기도 조금씩 나오지만 아, 뭐 사주, 책에 있는 사주, 거? 뭐, 사주, 예. 예, 뭐 되게 많잖아요. 다른 결론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사람을 먹지 않는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윤리적, 철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과학적으로 해석이 네, 가능하다는 네, 거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이건 과학 문제다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 측면에 바라볼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도 본다. 설명할 수 네. 있다. 이 설명은 어때? 이거 더 합리적이지 않아라고 설명을 네.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내 거는 맞고 네가 틀리다가 아니고. 그렇죠. 네. 사실 운세도 마찬가지군요. 운세는 사실 과학자도 운세 보진 않죠. 안 보세요? 예. 볼 아니, 것도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운세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점을 쳐주거나 쳐주는 거. 과학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을 보시는 네. 분들이 하실 텐데 이 점의 문제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이 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네. 혹시 결정론이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들어봤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철학에도 네. 나오고 네, 네. 과학에도 이제 과학적 결정론이 있습니다. 음, 과학에서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운명이 다 결정돼 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18세기 때 라플라스라는 네. 프랑스 수학자인데 이분이 뉴턴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뉴턴이 이제 기계론이라는 네. 그러니까 네. 이 우주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네. 기계적으로 작동한다고 네. 설명을 했죠. 그쵸. 그걸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뭐 만율력 법칙이라든지 뭐 관성의 법칙 몇 가지 운동 법칙으로 이 우주를 다 설명해 냈거든요. 기계처럼 움직인다. 다만 뉴턴 시대까지 한계는 법칙은 적용되지만 언제든지 신이 개입해서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법칙도 신이 만든다고 뉴턴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 뉴턴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우주는 기계론적으로 짜 맞춘 것처럼 잘 돌아가지만 어느 순간 신의 의지가 개입이 되면 바뀔 수도 있다. 법칙을 바꾸면 네. 되니까요. 네. 근데 라플라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이 우주를 설명할 때 신이란 가설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신의 존재를 없앤 거죠. 네. 없애고 오로지 기계론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이 돼 있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래서 정의를 결정론이 내린 거예요. 나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은 결론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책에서 예를 든 게 당구 네, 좋아하시죠? 맞아요. 예, 네. 당구 쳐 보면은 공을 초기 치면은 어디 갈지 어떻게 예측이 칠지 되니까. 예측이 되죠. 고수들은 다 알잖아요. 네. 잠시 후에 몇 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아는 것처럼 그걸 뭐냐면 입자들의 운동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네. 초기 조건만 잘 맞춰주면은 그 법칙에 따라서 결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네.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입자들로 구성돼 있죠. 그쵸. 원자. 네. 네. 원자 안에 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네. 당구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쵸. 저희들도 네. 사실은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제가 움직이는 거는 제 몸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 공기 입자랑 부딪히기도 하고요. 입자의 움직임은 물리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은 초기 조건만 알면은 결론은 저절로 이론상으로는 도출이 가능한 거네요. 당구공 치면 이렇게 가는 거 아는 것처럼 우리 입자도 다 입자니까 그 변수만 다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쵸. 여기서 네. 핵심은 이해할 수 있다면. 있다면 네. 문제는 당구공은 3개, 4개니까 이해가 되죠. 네. 물리 법칙이. 네. 뭐 제 몸을 구성하는 거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이거 왠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스타워즈인가의 제다이들이 명상으로 미래를 예측해요. 약간 몇 그게 분 정도 미래 예측. 인과율을 이렇게 막 예. 해갖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공격하거든요. 인과율 걔가 예측하는 거 엉키게 하려고 공격해서 그거 예측 빗나가게 하고 막 예, 맞습니다. 그게 그 거기서 나왔나 예, 보구나. 예. 그러니까 그 제다이는 포스라는 힘을 통해서 네. 모든 변수들을 이해를 한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변수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의문인 거죠.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인데 실험 불가능한 가능성.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사람은 못해도 슈퍼컴퓨터가 더 발전하는. 그렇죠. 그래서 라플라스가 그 존재를 예언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모든 변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면 네. 미래를 알 수 또는 있다. 과거를 네.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플라스는 그냥 이 존재를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얘기는 했지만 후대 사람들이 네. 조금 섬뜩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악마라고 불렀죠. 그 이후로 이 존재를 라플라스의 악마. 라플라스 악마라는 용어를 어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지전능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네. 다 아울러서 알고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 라플라스의 결정론에 따르면 미래는 네. 결정이 돼 있는 거죠. 미래를 읽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아까 점장이들이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다이의 포스를 이용해서 그쵸, 읽을 수 네. 있다면 읽는데 문제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고 과학자들은 그런 변수를 과연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네.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를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사주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거는 아예 안 믿으니까 안 가는 건가요? 저는 근데 갑니다. 가요? 예. 네. 재미삼아 왜, 보시는 거 재미로? 아닙니까? 재미삼아. 심리적인 요인이겠죠. 심리적인 예. 요인. 네. 이 점이라는 것들이 저 아까 뭐 운세 얘기하시면서 쭉 역사를 보다 보니까 점성술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었던 시대를 보면은 시대가 되게 어수선할 때더라고요. 우리도 저기 조선 말에 네. 기근이 오고 밀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 그때 토종비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그쵸, 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주는 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도 과학자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네.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제 마음의 공허함이나 두려움 네. 좀 약간 이런 것들은 점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래요? 재미삼아서 네. 보는 네. 거고요. 네. 과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예언하는 것들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변수를 다 통제 변수를 통제 못하니까. 못한다. 또 최근에 우리 양자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양자역학. 네. 네. 양자론에 대해서는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못 드리지만은 네. 양자론에 들어가면은 아주 미시세계에 가면은 기존 법칙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아주 미시세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마블 영화 중에 앤트맨 보면은 네. 네. 양자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네, 시간도 그쵸, 엉키고 네. 공간도 엉키고 물리 법칙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당구 공회 얘기했을 때 그 전제가 깨지죠. 물리 법칙이 적용돼야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인과율로 연결이 되는데 네. 물리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세계에는 네. 예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양자로 세계를, 예. 들어가면.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게 그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 네. 이 불확정한 이 세계랑 지금 우리 세계는 확정적이잖아요. 네. 이 세계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밝혀냈죠. 사실 이 고리만 밝혀내면 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대화의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냐 없냐. 네. 만약 양자역학 세계가 이 거시 세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불확정한 변수들이 우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원천적으로 예언이란 자체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 세계랑 이 세계가 별개로 요 세계는 요 세계대로 거시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네. 법칙이 적용된다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예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유보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멋진 말을 좋아해서 그런데 그게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게 그건가요? 양자역학? 예, 아인슈타인이 좀 하신 얘기인데 예. 아인슈타인이 본인이 사실 양자역학의 초기 네. 공헌자시거든요. 본인이 연구한 거에 따라서 양자역학, 양자론이 나오게 됐는데 본인이 근데 이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본인은 이 우주가 그러니까 뉴턴 같은 사고를 갖고 계신 거죠. 네. 법칙에 따라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아름다운 우주여야 되는데 갑자기 확률이 등장하고 불확정 얘기를 하니까 과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아마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우주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갑자기 불확정한 것들, 불안전한 우주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리고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확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것만 기억납니다. 저 뭔가 과학 교양 시간에 예. 있었던 게. 네. 이 책에 보니까 그리스 신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량 중에서도 동서양 이 지적 전통 중에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나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과학 제가 연구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다 만난 게 그리스 신화를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과학 연구를 이제 과학 대중화를 하면서 현대 과학은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고 전에 과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뉴턴 시대 과학, 네. 중세 시대 과학, 네. 연금술이었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고대 과학을 들여다보니까 과학이 처음 태동할 때가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에서 처음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과학적인 얘기들이. 네. 아마 들어보신 얘기가 탈레스 얘기, 세상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네. 예, 그게 아마 처음에 과학적인 답변이었을 거예요. 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요? 근본 원자는 무엇일까요? 물었을 때 물이라고 대답했죠. 네. 근데 이분 전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세상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라고 할 때 등장한 게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자들은 과학이라는 합리적인 그 창으로 네. 세상을 들여다봤던 그쵸, 거고 네. 그 이전에는 신화라는 또 멋진 창이 있었던 거죠. 네. 네. 이제 그리스 신화, 뭐 우리 동양에도 신화가 있지만 그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보면 합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고 우리 뭐 마블의 저기 뭐 마블 우주관이라고 하나요? 네. 거대한 세계가- 세계가 연결되잖아요. 네. 신화 세계도 들여다보면은 단편 이야기들이 엮여져서 네. 커다란 세계관을 이루거든요. 맞아요. 예, 네. 거기서 어떤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런 사고 체계 방식들, 생각하는 관점들은 굉장히 받아들일 만도 하고 그게 과학을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과학을 제가 설명할 때 신화도 같이 설명드린 이유가 과학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던지 신화에서 네.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워서 아. 만들어냈는지 저도 그거 읽으면서 예. 이게 우리 애기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 예. 얘가 한 중학교 정도 되면 요 얘기 꼭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냥 교양으로 막 읽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스토리로 아는 거랑 여기에 그런 과학의 창으로 그거를 같이 쳐다보게끔 해주는 거랑은 천지 차이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관점들의 다양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학의 관점으로 들여다본 얘기를 신화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전혀 다른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물론 저는 또 강조하지만 과학의 창이 네. 신화의 창보다는 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 왜곡이 적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책은 이제 과학책이자 뭐 신화책으로도 읽을 수 있는. 네. 네. 예. 사실 저는 신화 그 이야기만 읽으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좀 신화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과거로 생각하기 보면 또 별, 뭐 당연하지만 이 우주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선생님의 이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천문동안에 가서 이제 하늘을 봤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혹시 그렇진 않아요? 천문동안에 가입은 하는데 네. 만원경을 사서 많이 들여다보긴 했거든요. 아, 집에서 혼자. 예, 그 당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생 돈으로는 굉장히 비싼 네, 네. 거긴 하지만은 우리 반사망경 큰 거 사서 별을 관찰했죠. 근데 한 1년 하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왜요?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6천 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하늘에는 은하가 천억 개. 네. 은하 안에 별이 1,000억 개거든요. 네. 그 중에 우리는 진짜 극히 일부만 그렇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원경을 아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만원경을 보면은 행성들이 예쁘게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거죠. 네, 네. 예. 잘 거기 사실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주를 굳이 뭐 만원경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어떤 방법?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도 봐도 되고 아, 우리 과학자들이 그쵸, 풀어놓은 네, 이야기들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더 나름대로 재밌긴 해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뭐 제 책에도 있지만 저 우주 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네. 우주의 탄생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과학의 힘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만원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 너머까지 시야를 확장해 주거든요. 그런 관점이 과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저도 별을 보는 거 좋아합니다. 실제로 과학자 되신 분들한테 왜 과학자 되냐고 물어보면은 밤하늘을 동경해서 과학자 됐다는 분들이 맞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많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 뭐 과학관도 천문대가 있어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밤 별자리 같은 거 많이 네, 보여주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호기심을 얻고 그게 단순히 과학자 지금 과학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별을 보면서 세상 저건 뭐지부터 시작해서 그 뭐 그래서 이제 지동설, 천동설도 막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예. 이해가 그 별을 보면서 호기심에서 관찰해서 과학으로 점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에 대한 지식보다는 별을 보면서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별에 대한 그럴까? 호기심이 아니고 나에 대한 호기심일 거야 아마. 음, 이 우주에 나는 뭔가라는 질문을 그렇죠. 네. 어린 나이지만 별을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우주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탄생할 네. 때 그 물질이기 때문에 저기가 저희 고향이거든요. 막연한 어떤 동경심, 호기심들이 발생을 네. 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과학의 세계로 이끌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그- 합니다. 과학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간 여행. 여기 책에도 막 그 영화 얘기 나오잖아요. 백투더 예. 퓨처도 나오고 막 스티븐 호킹이 그 실험한 얘기, 타임머신 실험한 얘기도 나오고. 스티븐 호킹의 예. 저 시간 여행자 네, 파티. 예, 그거 파티한 얘기다. 예. 그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네. 백투더 퓨처. 네. 80년대 학교 다닐 때 네. 봤던 영화고 뭐 되게 타임머신이라는 영화, 그것도 고전 영화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인터스텔라도 약간 시간 여행이 그쵸, 나오는데 네, 시간 여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래로의 여행하고 네, 과거로의 여행인데 사실 여기서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이론성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미래로 네. 여행하고 과거로 여행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하고 좀 달라요. 일반인들 생각하는 여행은 짐 싸가지고 갔다가 네, 막 다시 느끼면 돌아오고 네. 영화도 보면 이렇게 레버 당기면 몇 년 더 네. 갔다 돌아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이 여행은 아마 복귀가 불가능한 여행일 거예요. 편도 여행이죠. 아, 한 번만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지금 실제로 가능한 건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아주 빠른 속도로 시간이 서로 다르니까. 상대성이죠. 네. 아인슈타인 얘기하신 아, 시간의 상대성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네. 있는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속도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아무리 제트기가 빨리 그쵸, 가더라도 네, 네, 그게 네. 저희하고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음, 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갔을 경우에 시간 네. 차이가 굉장히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은 그 우주 여행사 쿠퍼가 그 우주선을 타고 가죠.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시간이 천천히 천천히 가는 가죠. 거죠. 네. 여기다 한 가지 더 하면은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빨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력이 센 데를 가더라도 시간이 천천히 가거든요. 그 맞아요.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블랙홀 주변을 도는 예, 부분이 나올 맞아요. 거예요. 네. 되게 네. 예쁜 블랙홀 네. 주변 돌잖아요. 네. 이때 굉장한 시간이 그 천천히 블랙홀에 오는 거죠. 빠졌던 것 같은데 기억에 빠져서 그 책꽂이 이렇게 해서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어, 처음에 이게 블랙홀 주변을 돌면서 네, 빠져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물론 블랙홀 빠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중력이 센 부분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죠. 그러면 아, 그건 지금도 일어나는 가능한 일이다. 사실 아까 제가 비행기 그쵸, 말씀드렸는데 네. 제트기 타고 가면은 아주 작긴 하지만은 약간의 몇 초 시간이 뭐 이런 거요? 느리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조금은 미래로 여행을 하신 거죠. 아, 예. 네, 그쵸. 예, 네. 그런 체감은 것들이- 못하지만. 그리고 저희는 아니지만은 우주에서 우주선이라는 입자들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뭐 별이 폭발할 때든지 아니면 태양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네. 이 입자들이 날아올 때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저희보다 늦게 오는 느리게 거죠. 흐르죠. 네. 얘네는 이미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실제로 우주 주변에 여기 어딘가도 지금 미래로 여행을 해온 입자들이 입자들이 예. 아, 인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선을 타고 매우 빠르게 또는 그러면, 네. 뭐 블랙홀 같은데 주변을 돌고 온다고 하면은 네. 영화에서 쿠퍼가 보면은 지구에 왔을 때 네. 딸이 네. 떠날 때는 10대였는데 거의 할머니들- 임종을 네, 앞두고 네, 있었죠. 네. 몇십 년의 시간이 60년, 70년 시간이 네. 흘러버린 거죠. 네. 그게 이게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미래로의 시간 여행인데 편도 여행이고 네. 갔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죠. 이거는 누구든 떠나고 싶지 않은 여행일 것 같아요. 근데 편도로 갔다 올 수 없다면 과거로는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 무질서와 질서가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쪽으로 안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시간의 흐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론상으로요. 네. 근데 아까 또 이론상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과거로에.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뭐 시간상 네. 설명 좀 드렸고 제가 책에도 설명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어디 강의 가서 이거 한번 설명했다가 혼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 2시간 하고도 아. 설명이 다 안 돼가지고. 조금만 짧게 간단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저 인터스텔라의 그 과학 자문을 네. 맡으신 킵성 교수님, 네. 캘리포니아 공대 어. 명예 교수인데 이 킵성 킵성 교수님이 2017년도에 아마 노벨상 받으셨을 거예요. 아. 이분이 고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한 웜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봤죠. 과학 영화에 많이 예. 나오잖아요. 뭐 거기 인터스텔라도 웜홀 설명하죠.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경로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접으면은 구멍을 뚫어버리면 바로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주에 뚫린 어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이 지름길을 이용해서 과거로의 여행을 가는 이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그런 방법을 통하면은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는 나오는데 문제는 이론상의 문제니까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잖아요. 근데 웜홀이 진짜로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웜홀이 아직까지 발견은 안 됐고요. 거기 아, 영화에도 웜홀이 나오긴 하는데 어. 그 웜홀을 뭐 먼 미래의 어떤 외계 문명이 만들어 놓은 걸 생각하죠. 킵성교 설명에는 이 웜홀을 만들려면은 굉장한 우주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 기술은 없고요. 네. 이론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웜홀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이게 네.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 뭔가 맹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법칙 아니면 어떤 제한 요건이 있을 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그거고 아까 스티븐 호킹이 네. 얘기하셨던 시간 여행자 파티죠. 네. 시간 여행자 파티가 스티븐 호킹께서 시간 여행 과거로의 여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하신 건데 이분이 2009년 6월 28일 네. 시간 여행자 파티를 네. 기획을 하십니다.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방송에 출연해서 먼 미래에 계신 분이 과거로 여행을 와주십시오라고 멘트를 날린 거죠. 그리고 언제 몇 시 어느 위치에 뭐 네. 위도 경도 시간까지 표시해가지고 방송에 자막을 띄웁니다. 그럼 방송이 미래로 송출이 되겠죠. 그렇죠. 30년 후에 만약에 제가 미래에서 봤다 그 방송을 네. 스티븐 호킹 워낙 유명하니까 자료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 뭐 옛날 드라마 보다 보니까 올해네? 네. 그럼 타임머신 꺼내가지고 타고 가면 되는데 와서 스티븐 호킹한테 저 왔어요라고 인사를 하면 되는데 막 이따 왔겠죠. 네. 근데 실제로 스티븐 호킹이 약속했던 날에 방송 카메라 다 켜놓고 기다렸는데 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 얘기 뭐냐면 미래 한참을 지나도 시간 여행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신 저 거죠. 근데 그게 약간 궁금했던 예. 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지만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의 누군가인데 그걸 봤다 할지라도 갔을 때 인과율을 건드려서 실제로 어벤져스 설정도 그런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 올 수도 있는 안 온 거지. 그게 못 와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의 명제가 이 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정확히 좀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신 게 인과율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안 그래요? 왔을까를 얘기를 그래요? 하면서 인과율 문제를 꺼내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에서 얘기하신 게 할아버지의 역설이란 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마 저기 백투더퓨처 영화라도 관련이 있는데 백투더퓨처 영화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역설은 좀 잔인하거든요. 본인이 할아버지를 뭐 살해하는 내용인데 네. 그건 하고 백투더퓨처를 보면은 주인공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 갔죠. 가서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가 청소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 둘이 사귀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주인공한테 빠진 맞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빠는 기억나요. 되게 싫어해요. 그럼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태어나지 않잖아요. 네. 사진을 꺼내보니까 자기 사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네. 어떻게든 부모를 다시 결합을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역설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부모의 결혼을 얘가 파탄을 냈다. 그게 가능할 거냐는 얘기죠. 파탄을 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없어지잖아요. 난 없잖아요. 근데 인과율에 따지면은 모든 결론은 원인이 있어야 되죠. 네. 지금 부모가 파탄나는 결론을 만들어낸 원인은 나한테 있잖아. 나한테는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없는 사람이 와서 한 거잖아요. 네. 원인이 없는데 결론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아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인과율이 적용되거든요. 네. 원인이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어. 이 인과율 자체를 위배하기 때문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또는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과거로의 시간이 가능하더라도 백투더퓨처 영화처럼 인과율을 못 건드릴 거다라고 라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건 부자연스럽다고 봐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인과율 얘기를 했으면 예. 스티븐 호킹의 결론은 뭐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과율이라는 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스티븐 호킹께서 얘기를 하신 거고 불가능하다. 다른 과학자들은 가능한데 네. 영화처럼 인과율을 못 건드리는 차원에서만 여행을 하고 끝낼 거다. 근데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가서 사실은 네. 그럼 거기서 다중우주 이론이 나오는 건가요, 혹시? 거기서도 다중우주 나옵니다. 과거로서 시간 여행 가서 바뀐 데에는 제가 없겠죠. 네. 전혀 이렇게 다른 우주겠죠. 우주가 갈라지는. 인과율이 깨졌으니까. 그게 어벤져스가 되게 과학적인 거네. 어벤져스에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서 이거 보석 달라고 하니까 그 헐크가 갔더니 닥터 스트레인지 그 스승이 안 돼 하고 헐크 탁 하고 안 주고 막 근데 이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두 가지 섞인 것 같아요. 다중우주 이론하고 이 인과율 얘기, 스티븐 그쵸, 호킹의 네, 얘기를 네. 섞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어벤져스가 만든 거죠. 예. 다 관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어벤져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죠. 워낙 근데 이제 과학자 눈으로 보면 예. 저건 말이 이런 거는 그런 근거를 갖고 만든 스토리니까. 근데 예, 근거 갖고 만들었을 때 다 사실 말이 되는 그래요?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나 이런 얘기들은 저도 납득이 되는데 네. 사실 초능력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이제 상상력으로. 이거는 상상력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현대 기술로 어떻게 구현할까? 헐크 네. 같은 저런 최고의 저런 무한한 힘 네. 이게 가능할까 문제는 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유니버스, 마블 유니버스, 다중우주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한테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네. 좀 많은
뭐 지식을 전달했다고 할까요? 뭐 그쵸. 네, 호기심도 네, 불러일으키고. 맞아요. 그런 그것 때문에 측면에서는- 과학 유튜버들이나 예. 이런 데서 다룰 소재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요즘 일반인들도 다중우주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들어는 봤잖아요, 일단. 예. 아, 저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시간 여행도 관심이 많아서 예. 그게 빛보다 빨리 가서 시간을 상대적으로 압축해서 내가 뭐 이렇게 시간 여행을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이거잖아요. 근데 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빛보다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우주에서 아무리 그게 되게 거리가 많아야 되고 그럼 가는 동안 뭐 행성도 부딪히고 먼지도 부딪히고 막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회전, 제자리에서 회전. 그리고 혹시 콘택트라는 영화 아세요? 예. 그게 저는 그걸 기반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돌죠. 떨어질 예, 때 예.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실패로 우주선이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 주인공은 아빠 만나고 오잖아요. 예. 그게 회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이거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인슈타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죠. 네,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 공식에 따르면은 만약에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되면은 시간이 완전히 멈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가 점점 빨라지다 시간이 멈춥니다. 여기가 끝에가 이제 네.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한계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속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꾸로 지금 경향이 보면은 시간이 점점 천천히 흐르다가 시간이 멈췄잖아요. 네, 이제는 시간이 거꾸로. 거꾸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네, 하죠. 네, 과학자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근데 이거 전제는 물체가 빛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직까지 진실된 이론이죠. 네. 진리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있을 수도 우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네, 초속 네, 30만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 우주의 특별한 성질이에요. 아마 이 빛의 속도가 제가 말씀드린 그 한계를 결정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어떤 특징이죠. 이 특징을 넘어서면 우리 우주가 아닌 거죠. 아 그럼 이 아까 제가 도는 질문이었던 돌아서 빛보다 빨리 간다, 빨리 돌아서 거꾸로 간다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우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론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양자 세계, 그러니까 다른 우주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조건으로 만들어진 우주. 제가 우리 우주는 특별한, 그러니까 다중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우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중에 하나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 네, 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설명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제가 저 앞에 네. 시속 30km 가는 그 기차가 있어요. 네. 제가 열심히 뛰어서 그 기차를 따라가면은 소속 30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더 속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누가 볼 때? 기차가 볼 때 아니면 볼 때, 제가 앞에 아, 시속 기차를- 30km로 가는 차가 있어서 네, 네. 제가 시속 10km로 쫓아가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저 차의 속도는 20km? 20km 빼야 되죠. 네. 아마 네. 그거는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상대 속도 해가지고 빼면 네. 되고. 맞췄다. 네. 네. 근데 빛은 신기하게 저 앞에 초속 30만 네. 킬로미터로 가는 빛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초속 10만 킬로미터로 쫓아가고 있어요. 네. 그럼 얼마나 보여야 되죠? 20. 초속 20만 킬로미터로 네. 보이는 게 우리 상식이죠. 네. 근데 빛은 이상하게도 어떤 경우로 보든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보입니다. 왜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도 그걸-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렇다는 거가 이론으로 그거를 도출해낸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냈습니다. 측정을 예, 했는데 측정을 해낸 거고요. 아, 이 측정 결과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 시대에 예. 측정을 한 거예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부분이 우리 우주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을 끄집어낸 네. 거거든요. 근데 아. 이 이유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네. 제가 네. 누가 물어볼 때 그냥 우리 우주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아, 처음에 생겨 그렇게 먹었다. 네. 네. 여기서 발생한 게 아까 상대성 이론이고 네. 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네. 빛의 속도를 못 넘는 한계가 발생한 거죠. 아. 그래서 빛의 속도를 넘어서 시간 여행을 하는 부분은 우리 이론상으로 우주에서는 안 우리 우주에서는 불가능하다. 아. 만약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맞다고 하면, 만약에 네. 틀리다고 하면은 네. 또 다른 뭐 이론이 뒤집히겠죠. 아. 근데 현재까지는 빛보다 빠른 물체가 네. 발견됐다는 몇 가지 근데 소문은 제 돌았었는데 책에서도 다중 우주가 나와서 아까 양자로 들어가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있는 우주가 말고 다른 우주들도 있는 예, 거잖아요. 있는 게 있다고 과학자들도 다 이것도 팩트로 나오는 팩트라기보다는 이론으로
이론보다는 약간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으로. 예. 아. 증명은 안 되죠. 우리 우주도 지금 관찰도 안 되는데 증명 못했으니까 팩트는 예. 아니고. 팩트는 아니고 그런 약간 그쵸, 신증, 네. 강한 확신, 네. 강한 확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 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이야기들 네, 네. 수식을 풀다 보면은 우주가 하나라기보다는 예. 여러 개야만 합리적으로 보이는 약간 아. 견해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중우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예. 사실 증명은 굉장히 어렵죠. 그쵸. 예. 네. 아. 사실 뭐 과학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 어렵진 않은데 이걸 보면서 내용이, 생긴 그렇게. 궁금증들을 만난 김에 이제 막 네. 저 어릴 때 호기심 천국이 별명이어서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코로나19를 맞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이제 생물학적 지식, 뭐 면역 체계 이런 데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이기도 했는데 동시에 이게 과학의 탈을 쓴 뭐 거짓인지 사실인지 모를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는 것이 또 책에도 좀 코로나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유사과학이죠 보통. 네. 사이비과학, 비과학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거 아니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유사과학의 유혹은 굉장히 네. 강합니다. 네. 유사과학은 저도 사실 빠져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특히 뭐 진짜요?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유사과학이라는 게 사실 과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되게 맞아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네, 네. 그래서 하는 유사과학이라고 예. 부르는 것 같은데. 예, 저처럼 과학자로 훈련을 오래 받은 사람들도 잘 넘어가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과학하고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죠. 아까도 뭐 신화랑 과학에 대비돼서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래도 신화랑 과학은 좀 다른데 유사과학은 그것도 틈을 파고들었죠. 과학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또 가려운 등을 긁어주듯이 네. 설명을 매끄럽게 해주니까 아.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맞아요. 부분을 일반인들이 사실은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과학자들이죠. 맞아요. 과학자를 나서 그쵸. 이건 유사과학입니다. 네. 팩트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과학자들의 언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잘 경청을 안 하죠. 네. 과학자를 존중하긴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하고 이 일반인들. 일반인들의 중간된 역할을 네. 좀 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 과학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중들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가시면서 네. 유사과학에 빠지지 않도록 과학적인 얘기들을 팩트 위주로 그렇지만은 일반인들의 언어로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 대중화가 결국은 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학 대중화 제가 좀 관심이 이제 좀 덜해서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요즘 워낙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아 예. 과학자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과학자분들도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시고요. 저희 과학관에 계시는 분들도 유튜브란 채널 가지고 많이 소통하시거든요. 아, 네.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거 위주였다고 하면은 워낙 뭐 대중들이 유튜브로 소통을 하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 저도 어릴 때 꿈이 과학자긴 했어요. 아, 예. 그 애니메이션 막 보잖아요. 막 로버트 태권브이부터 시작해서 김 박사님 김 박사님 나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막 어릴 때 막 그 과학 상자 갖고 뭐 만들고 막 그랬는데 혹시 어릴 때부터 꿈이 과학자셨나요? 저도 과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뭐 대부분 다 과학자였을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꿈을 이룬 거네요, 그러면. 꿈은 이뤘죠. 네. 과학자인데 그 당시 생각했던 사실은 상상했던 과학자랑 좀 다르죠. 그쵸, 맞아요. 그때는 어릴 때 생각하는 과학. 우주를 혼자 다 구하고 로봇도 만들고 거대 로봇도 만들고 네.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대한 조금은 아까 뭐 제가 과학이라는 창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왜곡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좀 세상에 대한 진실을 좀 더 많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만족하지만 예. 과학자기 때문에 직업병 막 이런 거 혹시 그 과학자 직업병 사실은 며칠 전에 한번 그걸 느꼈었는데 네. 과학자들은 분석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쵸, 네. 있는 걸 그대로 사실 봐야 되는데 그냥 보는 이걸- 순간 막 분석을 얘를 하고 막 있을 헤집어가지고 원리를 찾으려고 막 하죠. 네. 얼마 전에 모모 미술관에 갔습니다. 모모 미술관에 가서 네. 굉장히 유명한 설치 미술을 봤는데 제 동료 과학자들하고 갔죠. 네. 큐레이터 분이 친히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고 뭐 고도 뭐 의미인지 네. 기억이 안 네, 나요. 뭐 네. 설치 미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아. 그래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레이저로 안에를 깎았을 거다. 재질은 뭘 거다. 아. 분석하니까 옆에 큐레이터 분 제가 얼굴 살짝 봤는데 네.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나중에 나오실 때 이런 네. 분들 처음 봤다고. 아,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들이 저희가 음. 약간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뜯고 싶고. 아. 근데 방금 들은 생각인데 그 예. 분석하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이제 요새
투자도 막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아, 예. 예를 들면 뭐 잘 3D 프린트 기술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예, 예. NFT,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막 그런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과학자분들은 그 분석하는 그 기본 지식과 그 훈련이 돼 있으니까 예. 그게 나오면 이게 현실적으로 상업화가 된다 안 된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이제 궤도에 올라왔으나 이제 그 뭐더라 테슬라 말고 그 니콜라는 뭐 되니 안 되니 뭐 사기니 해서 다시 막 폭락하고 막 예. 그런 거 보면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뭐 경제나 이런 사업 같은 거 보면은 네.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쵸. 정치나 뭐 아, 경제 변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제외하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네. 사실은 뭐 순수과학 말고 네. 공학 분야에 가면은 정규 학문으로도 배우거든요. 아, 그쵸. 네.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술의 어떤 경제적 가치, 네. 이런 사업성 같은 것도 배우니까 네, 네. 사실은 과학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과학자의 기본 그런 어떤 직업형이라 말씀드린 분석한 능력들을 네. 활용해서 사회 여러 가지 쓰는 분야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그런 걸 경제 바탕으로 분야죠. 예. 투자도 하세요 그러면? 예, 저도 뭐 투자는 조금 하고 우리 있습니다. 막 이렇게 발굴할 때 예. 맞아 막 예를 들면 뭐 오큘러스를 딱 보고 아 나는 페이스북에 이걸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을 예, 산다거나 뭐 저 종목은 말씀드린 그렇지만 아, 몇 네. 개는 일단 기술을 좀 빨리 접해보고 되게 신기한데? 라고 아. 해서 좀 하는 경우들은 좀 네. 있죠. 근데 요즘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시니까 일반인들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자지만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부분 이제 감성적인 동물이고 막 이런데 저도 MBTI 해보면 이성에 가까운데 그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있으시겠죠. 그런 경험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지 그렇죠. 혹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뭐 부딪힌다고 사실 표현하기보다는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그쵸. 저랑 네, 다르다는 네. 부분이 갈등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마음을 좀 달리 좀 고쳐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저도 아내랑 갈등 많이 했는데 아내는 찐 문과고 네. 저는 찐 이과라서 네. 좀 다르게 보는 거 세상을. 네. 그러니까 좀 다툼도 있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제가 관점을 좀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랑 다르게 보는 세상이. 네. 제가 유퀴즈 나갔을 때 저 눈이 녹음이라는 질문을 갑자기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대답하고 그쵸, 맞아요. 옆에 네. 다른 분들 뭐라고 대답하냐 보고 네. 그 짤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거기 뭐 저기 우리 작사가분은 되게 예쁜 얘기 막 하셨잖아요. 네, 뭐 네. 싹이 난다, 뭐 꽃이 피지요. 꽃이 핀다, 뭐 네.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네. 저런 대답이 가능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저의 아.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도 중요하지만 상상력 중요하잖아요. 나는 지식은 많지만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다른 관점을 오히려 더 고마워해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저도 사실 책에 그 주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다양성에 관한 네, 주제가 있는데 맞아요. 네. 네.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름에 대해서 네. 그냥 다름이 갑자기 질문이 아니고 부끄러워지네. 네. 다양성.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다름인데. 네. 아마 제가 백색 소음 얘기를 해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소리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것들이 다투게 되면은 굉장히 소음으로 들리는데 이 음. 다름들이 엉켜서 다양성이 네. 돼버리면은 굉장히 편안한 배경음이 되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관점을 바라보는 게 네. 삶의 좀 지혜가 아닐까 네. 할 수 있는. 네. 예. 그 과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보면은 뭐 천동성, 지동성 이런 변화 과정들도 말씀해 주셨고 과학이 뭐 보편 불변의 법칙을 탐구하긴 하지만 과학 이론의 역사는 있는 거잖아요. 이론 역사입니다. 네네 뭐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졸업한 20년 돼서 예. 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현대 과학의 화두랄까 뭐 이런 거 있나요? 저 현대 과학의 이제 최신 이론 이제 양자론, 양자역학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 끈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만 봤죠. 촉근이론, 들어만 끈이론 봤어요. 네. 들어는 보셨을 건데 네. 그게 사실 화두인데 사실은 뭐 제도 좀 언급이 돼 있지만은 이 과학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새로운 화두가 아니고요. 그래요? 초창기부터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아까 아. 제가 텔레스라는 분이 기원전 네. 6세기에 네. 이 세상 만물은 다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 다양한 세상에 보편적인 물질이 있을 거다. 선생님들하고 저가 다른데 물질은 같은 거로 이루어졌지 않을까라는 고민한 거죠. 네. 다양성 바탕에는 단순한 굉장히 아름다운 원리랑 단순한 네, 물질이 있을 네, 거라 네. 생각하고 탈레스는 그걸 물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네. 한참 우리 2000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는 그거를 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끈이 만물을 네. 구성하는 기본 물질,
네. 원소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화두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뭐냐면은 이 세상 보편에 그러니까 세상 만물에 깔려 있는 보편적인 원리랑 물질 같은 거를 찾아내려는 게 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화두입니다. 아직 해결 안 되는 화두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과학에서 발견하는 모든 법칙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진리. 이걸 보통 뭐 통합장 이론, 뭐 통일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이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지금 되고 통일 이론이 제 예. 기억이 맞다면 아인슈타인이 못하게 예. 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역점을 네. 뒀던 부분이고 지금 뭐 촉군 이론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이 사실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인슈타인이 진짜 엄청난 대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 통일장 이론의 또 가장 큰 적이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다중우주예요, 다중우주. 우주는 굉장히 여러 개라고 네. 하면은 네. 우리 우주에서 그 법칙을 찾아내도 안 다른 되는- 우주는 다른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게 과연 보편적인 법칙인 예. 건지. 네. 다른 우주는 또 다른 법칙이 적용될 거고. 네. 거긴 끈이 아니고 다른 게 기본 물질일 네. 수도 있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저희를 약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해요. 네. 우리가 지동설, 천동설 얘기 나올 때 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란 거 알면서 조금 겸손해졌잖아요. 네. 이제는 그쵸. 다중우주 나오면서 우리 우주는 그러네. 우주에 많은 우주 중에 하나예요. 지동설 예. 나오는 것처럼 다중우주 나오는 게 약간 음. 그때가 모양이 바뀐 거지. 어쨌든 비슷한 패턴. 예, 제가 볼 같은- 때는 인간이 계속 겸손해져 가고 있다. 이 과학 지식, 과학은 네. 저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 결론을 저는 내렸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과학은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질문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는. 예. 사실은 제가 아직도 해결 못한 질문이 사실 그거에 겸손해지기 위한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자꾸 왜 질문을 할까? 우리 지구인들은 네. 왜 이렇게 질문하고 호기심 느낄까? 그냥 우주 보고 그냥 살다 가면 되는데 굳이 궁금해가지고 저 위험한 우주로 자꾸 네. 나가려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 뭐 화성 간다고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왜 할까라는 고민이 궁극적인 고민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여전히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말을 딱 들으면서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을 했던 종이 진화론적으로 적자로 살아남아서 인간이 돼서 습성을 갖고 있고 그것도 하나- 없었던 애가 그렇네요. 도태돼서 예, 없어지고 합리적인 방법. 왜냐면 그런 사고를 했던 사람 자체는 과학을 진보를 시켰겠죠. 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종해서 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진보된 애들이 예. 한테 경쟁이 안 되니까 예. 도태되고 저도 오늘 좀 중요한 거 하나 배워갔네요. 네, 배웠습니다. 네, 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막 영화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 뭐 스타트랙부터 시작해서 막 뭐 아까 인터스텔라도 나오고 어벤져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스타워즈와 스타트랙 파가 나뉘잖아요. 예. 어느 쪽이세요? 저는 스타트랙 파입니다. 왜요? 왜요?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왜 그러시죠? 근데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 스타트랙을 더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하다못해 최근에 저도 스타트랙 본 거 중에 최근도 아니 벌써 작년에 넷플릭스에 스타트랙 디스커버리가 있어요. 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음. 근데 넷플릭스에 오래 빠졌더라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 가서 뒤를 봐야 되나. 근데 그런 그러니까 영화를 좀 소개해 주시면 과학적으로 사람들한테 내 인생 영화 혹은 이런 영화가 과학적인 이런 시각으로 좀 보면 재밌었다. 이런 사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 영화들을 뭐 사실 꼽으라고 하면 저는 꼽진 않고 다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들 담고 있거든요. 네. 뭐 스타워즈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쵸? 포스 얘기 나오는데 네. 사실 스타트랙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타워즈는 오늘날의 그 가치관을 그 미래에 투영시켜서 보면은 그냥 제국하고 이렇게 반란군 네, 싸우고 맞아요. 네. 사실 그냥 와닿잖아요. 그냥 네, 우리 현장에 서사와 그런 일인데 스토리가. 스타트랙은 먼 미래의 인류가 진화를 진보를 음. 거듭했을 때 좀 달라진 사고 방식들이나 그때 어떤 철학적인 얘기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사실 원시 공산사회 비슷한 사회로 넘어가요. 보면 스타트랙 맞아요. 보면은 네. 약간 공산사회가 돼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만든 영화 같아서 수작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나머지 사실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 들여서 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철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네, 것들. 맞아. 네. 사실은 저 월이 영화 아신지 모르겠네요. 월이. 월이 알죠. 그 쓰레기 청소하는 네. 로봇. 네. 그거 그냥 애들 애니메이션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감명 엄청 받았거든요. 그 월이 보면은 월이가 사실은 더 인간답잖아요. 네. 인간성에 대한 고민도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과 화두를 던질 수 있는 SF 영화면은
굉장히 좋은 것. 제가 말을 해보는데 사실은 월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저는 그 아까 그 좀 약간 놓친 부분이긴 한데 그 투자 기술 관련해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이 연금술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기술이 아니라 상업성은 아닌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좀 새로운 깨달음이랄까? 제가 뒤늦게 알았겠지만 연금술도 재밌었습니다. 금을 만들 수 있다. 연금술 하니까 생각하는데 네. 읽으면서 궁금했던 건데 그냥 막연한 호기심으로는 지금 물도 만들잖아요. 이렇게 전기와 H2O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식한 걸 수도 있는데 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원리가 다르죠. 물을 만드는 거 화학 반응이고요. 네. 그러니까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를 결합시켜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이 금을 만드는 거는 물리적 변화까지 들어가는데 좀 더 작은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납이 다른 거는 안에 구성하는 그 원자가 다르거든요. 양성자 수가 차이가 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납이 아마 89개, 금이 한 72개인가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의 그 구성 요소가 다른 거죠. 이걸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핵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이것도 핵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원자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이 핵은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단단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을 변화를 시켜야지 납이 금이 되고 쇠가 금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죠. 입자가속기 제 책에 나오긴 하지만 입자가속기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때려주면은 이 원자 핵이 깨어지면서 납이 깨어져서 양성자 몇 개 떨어져 나가니까 금으로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몇 천억을 건설을 해서 결국은 만들어낸 게 몇 원도 안 되거든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극미량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성은 없지만은 연금술의 의미는 어떤 경제성 의미보다는 인간이 물질의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연금술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그 비밀은 인간이 밝혀낸 거죠. 먼 미래 모르겠어요. 먼 미래에는 진짜 제 책에 우리 뭐 현자의 돌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옛날 연금술달이 현자의 돌이라는 그 물질만 있으면은 손쉽게 얘를 넣으면은 납이 금으로 바뀌는 그 어떤 물질을 찾아 있었거든요. 먼 미래에는 어쩌면 과학자의 돌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근데 현자의 돌 얘기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말만 바뀌는 거지 과학의 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 나중에. 이제 과학의 돌이 지금 보면 입자가속기도 일종의 과학의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연금술 좀 말씀드리면 현자의 돌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 원자를 모르니까 물질을 바꿀 때 아까 물질이 기본 원소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저는 똑같은 원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모양도 다르고 뭐 말투도 다르고 다른 이유는 안에 들어있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질만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술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대표님하고 저의 이 겉으로 드러난 성질을 다 빼버려요. 순수 물질만 남기는 정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정화 작업을 하고 나서 현자의 돌을 투입을 시키면 이 현자의 돌이 어떤 뭐 미지의 작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쑥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저는 제 임도원이라는 정체성, 속성은 싹 빠졌다가 현자의 돌을 통해서 금의 속성이 입혀지면서 짜잔 금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연금술의 메커니즘이었고 근데 현대과학은 그게 아니란 거 아는 거죠. 속성이 아니고 결국 원자를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현자의 돌이 아니고 이제 과학자의 돌은 뭐 입자가속기든 이런 형태로 좀 발전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원자를 건드리는 영역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복사 혹은 복제 혹은 이렇게 이동. 그 탄소는 이동이 된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C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타워즈도 이렇게 순간 이동 이렇게 하잖아요. 요것도 가능한 건가요? 양자론에 따르면은 가능하죠. 순간적인 이동들. 양자 현상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양자적 얽힘 뭐 해서 나오면 여기 있던 원자가 어느 순간 보면 저 우주 끝에 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미시세기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말씀하시는 공간 이동도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거에 대한 비밀은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상상력이 영역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상상력을 굉장히 강조드린 이유가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볼까라고 어딘가도 지금 연구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은 아마 그런 상상력을 가진 약간 그런 분들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뭐 그 말도 안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것들이 새로운 과학의 지평을 열 수도 있는 길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지식보다 상상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의미. 보통 사람은 지식을 쌓지만 위대한 과학자는 상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상상을 한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막 맞추다 보니까 뭐가 튀어나오고. 아까 아인슈타인이 상상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까 그 빛 얘기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그걸 상상했대요. 10대 때인데 빛이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빛을 타고 쫓아가고 있으면은 저 빛이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초속 30만 킬로 날아가는 빛이 있잖아요. 네. 제가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으로 쫓아가면은 네. 어떻게 보여야 되죠?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한다면 옆으로 보여. 같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네, 똑같아야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죠. 네, 네. 빛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떤 모습일까라고 아인슈타인이 상상을 한 거예요. 어릴 때. 아, 그러면서 그 호기심이 예, 그런 자꾸- 호기심이 계속 발전하면서 결국은 상대성 음. 이론하는 엄청난 업적을 그렇죠. 이뤄내신 네. 거죠. 그런 상상력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네. 상대성 이론은 그분이 밝혀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아, 단순히 수학을 네. 잘하시는 게 아니고 뭐 아,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상상력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 네. 그래서 과학적 관점 말고도 네. 다른 관점들이 예. 그 과학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잠깐씩 그 과학자로서 훈련을 했었다고 예. 말씀하신 그게 과학자가 되면 예. 아까 국립과학원에서도 이렇게 사법연수 되면 이제 연수원 들어가서 막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훈련을 따로 받는 게 있나요? 일단 뭐 제가 과학자 훈련은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저기 뭐 연구소 네. 근무할 때는 과학자 훈련 받죠. 논문 쓰는 거라든지 실험하는 방법들, 아, 그러니까 검증하는 그런 방법들.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검증을 해가면서 아, 합리적인 걸 그럼. 찾아내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 사실 이제 과학관에 이제 근무를 제 후배들도 들어오지만 들어오시면 이제 그 과학적 훈련 넘어서 이제 소통 능력을 배우시는 거죠. 이 과학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막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소통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류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게끔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얘기도 좀 들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노인분들 얘기도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아이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 걸 일반인들도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논문을 검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뭐 예. 중학생, 고등학생 하고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팁이라든가 예.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그 어떤 생각을 주제를 던지고 철학이든 종교든 던지고 그걸 논리로 이렇게 되게 푸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일반인들도 좀 훈련할 수 있을까? 훈련 충분히 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요. 뭐 유튜브도 요즘 많이 좋은 영상들 많고 일단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서적들 많이 그러네요. 읽으시면서 네, 네.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근데 모든 분들이 과학을 좋아한다고 과학자 되실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과학적 관점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과학자가 안 되실 분들이라면 나름의 다른 관점 가지고 이미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훌륭한 네. 자기만의 관점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좀 다른 관점들을 네. 더해 보시라. 네. 저는 특히 이제 과학적 관점을 한번 가져 보시라. 이 관점이 아. 되게 좋은 관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읽으면서 우리 애기들이 좀만 크면 이런 창으로 세상을 보는 거를 가르쳐 줘야겠다. 그게 제일 와닿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또 남아 있는 꿈이 사실 그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성인들 대상이겠죠. 네, 이 교양서 네, 자체인데 조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음. 이런 관점 자체를 10대 때 저도 가졌으면은 네. 지금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이 아닐까. 사실 이걸 늦게 깨달았거든요. 저도 많이. 늦게가 언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과학관 왔을 때니까 아. 한 30대쯤 됐겠죠. 너무 늦게 깨닫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대 때 한창 감수성 예민하고 네. 책을 많이 읽을 때 이런 지도를 좀 받아서 다양한 맞아요. 관점을 네. 하면은 굳이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세상을 조금은 더 다르게 보지 않을까. 맞아요. 네.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식이 많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세상을 굉장히 다채롭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관점에 보다 보면 조금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학생들한테 좀 시키고 싶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끼리끼리는 정말 과학일까 이런 질문들이 좀 유독 더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무한으로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사랑했는데 왜 결혼하고 나면 싫어질까 이런 질문이라든지 왜 내 상사는 이상한 사람일까 막 이런 질문에 대한 과학자의 이 분석도 좀 궁금해졌는데 이 편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이 편은 생각 있습니다. 사실은 42가지 질문 외에도 네. 지금 던지신 질문들이 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받았을 때 제가 아직 해결 못한 질문도 있거든요. 분명히 과학자로서의 관점에 답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 해결 못한 질문들 중심으로 네. 조금 더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네. 좀 네. 책도 한번 네.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준비는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사실은 네.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42가지뿐만 아니고 네. 무궁무진하고 사실은 제 능력 부족으로 지금 42가지밖에 못 실었던 거고요. 아니 근데 이제 분량은 딱 적당한 것 같고 예. 네. 그 뒤에는 따로 저희가 한번 예, 제가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2편, 4편 나오기 위해서는 뭐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가면 잘 가야 그래서 되는데. 네. 잘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압박을 네, 좀 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 요번 주에 예스 순위 좀 괜찮더라고요. 아, 네. 예, 계속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저야말로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거 유튜브 잘 올려가지고 예. 많이 보일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